그건 또 새로운 작업이잖아요. 하나의 연구고.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편곡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게 참 행복하고 재밌어요. TV 사람을 만나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바리톤 김동규 씨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이 기억하게 하는 명곡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엄지혜 아나운서는 10월이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까? 그럼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계절과 상관없이 축가로 정말 자주 들리지만 10월이면 왠지 더 듣고 싶은 성악가 김동규 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저는 바로 생각이 납니다. 네, 동감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면 꼭 만나 뵙고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한국인 최초로 이태리 라스칼라 무대에서 활약한 세계 정상급의 성악가, 멋진 코수염과 호탕한 웃음이 매력적인 바리톤 김동규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10월인데 무척 바쁘시죠? 글쎄요, 안 바빠도 저 혼자 바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마치 바빠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10월은 바쁘네요. 네. 멋진 날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글쎄요, 음악가가 가장 행복한 건 무대가 많은 게 제일 행복하니까 네.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사실 10월이 아니라도 스케줄 많고 워낙 이일저일 바쁘신 거로 알고 있긴 하지만요. 네. 10월의 멋진 날에라는 이 곡 때문에 10월이 되면은 왠지 더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고, 네네. 뭐랄까, 10월이 사실 고독하고 쓸쓸한 가을이라고 말씀하시면 많은데, 저는 이 노래 때문에 그런지 또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계절 중에 왕이 가을이 아닌가, 그중에도 10월이 맞아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이 옷을 입잖아요. 총천연색으로 쫙. 나무들도 온 대지가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화려한 날, 저도 또 노래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랄까 10월 되면 옛날에는 좀 쓸쓸함, 고독감보다는 이제는 더 화려하고 더 뭔가 변화무쌍하고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 계절에 관한 굉장히 상징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널 만난 세상 더는 이 노래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노래는 처음에 제가 이제 유니버설 음반사에 제가 같이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 노래가 참 좋길래 이 제작한 사람 작곡가한테 이제 의뢰를 했어요. 시크릿 가든한테 이것을 이제 노래를 좀 만들고 싶다. 얼마든지 만들라고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작사를 딱 해가지고 노래를 만드는데 원래 제목은 세레나데 투 스프링이라고 그래서 봄의 세레나데라는 노래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 네. 가을을 제가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이 가을은 정말 행복하고 화사한 가을을 만들고 싶어서 이거를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제 음반을 이제 만들었죠. 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좀 슬럼프였죠. 이 노래가 슬럼프 탈출에 도움이 되셨나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제 앨범 자체가 디투어라는 앨범이었어요. 우회하다라는 건데. 제가 오페라 가수로서 매일 호텔 집, 호텔 극장, 호텔 집 이렇게만 다니니까 굉장히 인생이 힘들었어요. 네. 과연 그것이 내 꿈이었는데 막상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차질 않았어요. 머리 뒤쪽에는 뭔가 내가 더 무엇을 느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저 그 당시에는 워커홀릭이야. 학보만 보고 그냥 노래하고 또 비행기에서도 노래하고 맨날 공부하고 이러다가 그게 아닌 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옛날 집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쉬는 동안 아, 내가 좀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쉬어야 되겠다고 정말 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노래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안 하는 중에 아, 내가 좀 편안하게 내 마음을 그냥 달래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좀 내가 만들고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페라가 아닌 그런 이런 곡을 처음 이제 만드는 거죠. 크게 흥행한 영화의 감독에게는 뭐 대본을 받자마자 시나리오 받자마자 이렇게 흥행하실 줄 알았습니까?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전혀. 모르셨어요? 전혀. 사실 제가 네. 막 뭐라 속된 말로 민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느낌이 딱 네. 올 수도 제가 있을 것 딱 같은데. 이게 제일 주력으로, 중요하게 그 프로젝트를 했던 건 이 노래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프리카라는 노래, 뭐 이런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그냥 계속 라디오에도 나가고 계속 사람들이 입에서 불려지고 심지어 노래방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전공을 하고 전문의로서 평생 살았지만 대중의 심리, 대중의 눈높이는 또 다른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저는. 아무리 박식한 학자라도 일반인들에게 공유할 수 없는 지식이면 그거는 별로 그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 역시 민심은 천심이구나. 그런 느끼죠. 네. 한 소절만 시청자분들께. 가사가요. 네. 처음엔 이런 가사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 가사를 그냥 현실적으로 어떤 시적인 느낌보다 그냥 편하게 편해요. 맞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사로 바꾸자. 그거 제가 네. 주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경애 씨가 이제 작사를 했어요. 네. 같이 저도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하늘이 창공이 참 하늘이 높잖아요. 이 가을이란 그 계절보다 하늘이 더 높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저 하늘이 기분 좋아. 그리고 우리가 막 열심히 주중에 일해. 근데 휴일 아침이면 갑자기 전화가 뜨르르 울려. 나를 깨운 전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 사랑은 가득한 곳. 네, 10월의 멋진 날에란 타이틀로 3년째 지금 YTN과 같이 아주 리사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3년째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올해. 아주 저는 모든 공연이요. 사실은 트렌드가 돼가지고 계속 연이어져서 매년 똑같은 공연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제가 가장 즐겨하는 공연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YTN에서 처음에 상징적인 가을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이 노래 제목을 가지고 계속 3년째 계속 제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매년 다른 노래로 이제 매년 관중들한테 제가 노래 준비한 걸 보여드리고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참 저한테는 행복하고 또 하나의 도전이고 매년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게 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죠, 저도. 그래서 저도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해서 또 혹시 1년 동안 또 계속 다른 연주도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이 공연이 아마 중심이 되는 그런 공연이기도 합니다. 3회째를 연이어 오다 보면은 매회 때마다 좀 컨셉을 잡으시나요? 다 그런 건 달라요. 아니고요. 다 다 달라요. 달라요. 이번엔 그럼 어떻게? 첫 해는 이제 클래식하게도 했고 네. 또 깐소네도 했고 아무래도 한국 노래도 했고 두 번째 곡은 월드 뮤직 세계에 못 있는 또 네. 넓혀서 그렇게 월드 뮤직으로 쫙 했고요. 이번에는 또 이제 라틴 뮤직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계속 해마다 이제 장르를 다르게. 그 다음에는 뭐 샹송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태리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영어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매년 제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계속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준비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악이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저는 오페라를 제가 정말 많이 공부를 해서 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는 다 해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노래를 제 목소리로 제 스타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새로운 작업이잖아요. 하나의 연구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떨까, 이 노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과정 준비하면서 편곡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게 참 행복하고 재밌어요. 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국내 최고의 바리톤 김동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느 멋진 날에 펼쳐진 그의 일상을 쫓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바리톤 김동규 씨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연 전 먼저 시작된 리허설. 음향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며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홀로 아리랑부터 영화 라비앙 로즈의 주제곡까지. 바리톤 김동규 씨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맞춰봤습니다. 이번 공연은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서울 그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협연으로 다채로우면서 친숙한 음악들을 통해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가을 밤을 수놓는 서정적인 노랫말과 아름다운 선율,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가을에 공연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글쎄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0월 22일 날 YTN 주최로 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공연을 제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소소한 극장에서도 다 저를 찾는 데가 있어서 또 관객들 만나봐야 되고 이 가을에 가장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은 참 공연하기 좋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글쎄 나만의 색깔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했고 클래식이면 클래식도 제일 잘해야 되고 또 그 밖의 음악을 내가 뭐 했을 때 제일 잘하고 싶었고 정말 나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회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김동규의 음악회는 아 이렇더라 하는 어떤 그런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사이 선선한 가을밤은 점점 무르익어가고 바리톤 김동규 씨의 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공연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바리톤 김동규 씨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관객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드디어 시작된 공연. 먼저 서울 그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 지휘자인 서훈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며 관객들을 흠뻑 음악에 취하게 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인 바리톤 김동규 씨가 등장하자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그를 맞이했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넬라 판타지아 시작. 이어도 오케이 거기까지. 재치 있는 입담과 호탕한 웃음소리로 관객들과 호흡하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김동규 씨의 공연. 잠시 감상해 볼까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아주 매혹적이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한테 흥을 돋우는 것 같아요. 신이 나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긴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직접 얼굴을 뵈니까 또 그 감동이 2배, 3배인 것 같더라고요. 감성적인 목소리와 서정적인 노랫말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어느 가을밤.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붉게 물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도 바리톤 김동규 씨의 감미로운 노래는 계속될 겁니다. 당초 김동규 선생님 원래 오페라 가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오페라를 어떤 연유로 접하게 됐습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다 음악을 하셨어요. 아, 저는 그렇군요. 지금까지도 제가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음악을 한다고 태어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음악가가 되는데 글쎄 악기? 아니야, 나는 악기보다 노래가 훨씬 좋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을 이제 전공을 성악을 하게 됐고, 또 고마운 것은 대학 들어갔을 때 이미 다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성악곡을 제가 다 접했어요. 이미 부모님이 통해서. 집안의 환경이 그랬으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6시부터 무조건 음악을 틀어놓은 거야. 자기 공연. 전까지 음악을 네. 괜찮았습니까? 힘들었죠. 저는 뭐 그리고 어머님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악을. 네. 제자들이 오잖아요. 뭐 또 아버님도 막 작곡 수업하고 오면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그거고 그거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것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하의 작품 번호만 1000 몇백 번이 넘어요. 작품 번호 하나가 2시간짜리 연주도 있어요.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핸델도 그렇죠. 우리가 아는 심지어 베토벤, 뭐 슈베르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다 언제 듣기만 해도 한 100년 걸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걸 시간 내서 들어야 되는데 고맙게도 부모님이 그걸 다 들려주시면서 계속 요만할 때부터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너무 접하면 당연히 난 그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완전히 싫을 수도 있는 아주 거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형제가 셋이 있어요. 저희 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싫어서 똑같이 오히려 도망갈 자랐잖아요. 것 네. 같아요. 너무 싫어서 도망가서 미술을 했어. 오히려. 네. 저희 누님은 이 파이프 오르간을 또 했고. 그러니까 다 물론 예술 계통이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3형제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득을 본 사람이 아닌가. 왜? 이거는 꼭 제 의지보다는 어떤 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열정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오래 접했는데 더 하고 싶은 그 열정은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주 축복받은 거예요. 네. 저희 형한테는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축복받은 거예요. 형님 들으면 혼나시겠습니다. 아니요. 알아요, 본인도. 그래서. 네. 근데 형은 또 미술을 또 했기 때문에 또 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89년에 이제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에 그것 입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수석으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 그냥 뭐, 저는 가서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에서 1등을 했잖아요. 제가 콩쿠르에서. 그 외국 나가도 전혀 뒤질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증명이 되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뭐 언론사, 그러니까 중앙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언론사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베르디 콩쿠르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1등을 했어요.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콩쿠르 1등이나 세계 최고의 권위의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 1등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낀 것이 바이올린이나 기악 하는 어린 학생들이 외국 가서 1등을 해요, 막. 쇼팽 콩쿠르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나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절대로 서양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89년에 그 베르디 1등, 아까 뭐 그러셨는데, 그냥 1등으로 입학했다 보다 그냥 원래 점수가 10점이 만점인데 10점을 맞고 입학을 했으니까. 만점으로? 그런 사람들이 네. 그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근데 네. 이제, 저 말고도 많아요. 10점 많은 사람. 잘하는 사람은 다 10점 주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저는 또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그 학생들의 어떤 이렇게 수준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다만 뭐가 틀리냐면요. 프로페셔널이 됐을 때 그 자세가 틀려요.
어떻게 네. 달라요? 아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무대가 올라가면 성악가 주역만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따른 모든 스태프들, 합창단, 이런 심지어 망치하는 사람들, 뭐 커튼 내리는 사람들, 무대 옮긴 사람들이 다 하게 준비하는 그 자세가 그런 것들이 아마 인류를 만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요. 에피소드가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리카르도 무띠라는 그 세계 최고의 지휘자잖아요. 그 당시에 막 그 사람만 딱 나타나면 극장이 쫙 얼음 깔린 것 같아. 쫙 찍소리도 못 내요. 거기 나가야 돼요. 그냥 잘려요, 그냥 진짜로. 뭐 어디 이상하게 노래가 뭐 그러면 아주 세계 최고의 이제 카라얀 다음으로 이제 카라얀은 저 북쪽에 있었고 네. 남쪽에서 굉장히 힘이 센 권력가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음악계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연습하다가 한마디를 딱 들었어요. 그래, 미스터 김, 저 피아노 선생하고 내일 연습하세요. 다음 날 연습하는데 그 한마디 딱 들렸는데 그 마디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불렀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개인 피아니스트 딱 붙여가지고요. 그 장만 절대 다시는 틀릴 수 없도록. 아주 찌긋찌긋했어요. 다시 해볼까요? 네,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 후에 어떤 오페라, 그 똑같은 오페라 제가 어디 가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하잖아요. 연습 안 찬 거예요, 저는. 공연 전날 딱 가가지고 딱, 오케이, 쫙! 하나도 안 틀려요. 네. 아주 무서웠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준비할 과정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아주 철저하게 만들었죠. 그 89년도 그 당시에 또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았나요? 어땠어요? 있었죠. 우리 선배들도 꽤 많고 있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유학을 오셔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한국을 돌아가시고 그랬지 거기서 노래한다는 거는 잘 생각을 안 하셨어요. 선배님들 다. 제 이전의 선배들은 거기서 활동을 그러니까 스칼란드는 이제 대변 적이 없었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프로페셔널 돈을 받고 계약을 하고 하룻밤에 얼마 탁 해서 매니저가 딱 있어가지고 딱 계약을 하고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공연 시작한 게 아마 제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남자에서는. 네. 그러니까 오페라 정말 흥미있는 예술이긴 하지만은 지루하다고 느끼는 보통 대중들 많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걸 사실은요, 그 네. 지루한 게 하나도 아닌 게, 오페라는 별거 없어요. 남자,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바리톤이 중간에서 남자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여자를 퇴치하거나, 이런 스토리가 대부분 다요.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멜로가 대부분이요. 어떤 철학적인 걸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어서 히트 친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소재가 가난하지만, 우리는 보헤미안이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쌀 한 털 가지고, 콩을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젊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것들 다, 춘희. 제가 화류계의 여인인데, 만석구찜 아들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도시에서 그 여인을 부르고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반대하잖아요. 간단하거든요. 그 스토리는 간단해. 지금 우리 오페라를 볼 때 중점적으로 들을 게 뭐냐면, 한 번만 스토리를 살짝, 한 장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밖에 그 스토리가. 그거만 살짝 읽고 알프레도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자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구나. 읽고 그다음에 아리아를 감상하고 음악을 감상하면 돼요. 재밌어요. 음악도. 가장 우리가 흔하다는 라 트라비아타 춘희의 음악 보세요. 처음에 할 때 바이올린으로 그 선율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아름다움을 느끼면 되는데 그냥 사람 언제 나오나 이렇게 감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선율이고 아름다운 멜로디인데 그걸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맞나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고급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려워하고. 근데 당시에는 오페라가 저는요, 대중예술이었다고 하던데 지금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래식하면 절대로 고급 음악이 아니에요. 클래식은 고급이 아니에요. 왜 고급이에요? 고급이 아니에요. 그냥 대중음악일 뿐이에요. 근데 클래식 옛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르를 클래식을 네.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1900년대 이전을.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뉴에이지 음악도 막 나오는데 그것도 클래식이에요. 훗날 가면 모차르트 시대 라치다렘 라마노
남자가 여자 딱 유혹할 때 라미데라이디시 유혹하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의 유행어였단 말이에요. La donna è mobile, qual più malvento. 이건 남자가 또 여자 유혹하는 노래고. 이런 것들이 다 유혹송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있는 뭐 그냥 유행하는 아주 대중음악처럼. 누구나 선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따라 불렀던 노래들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페라 극장에 가서 탁 표를 사가지고 양복을 탁 드레스를 입고 맞아요. 1층에 비싼 석에는 다 연미복 입고 관중들이 다 오고 꼭대기층엔 전부 다 청바지 입고 오고 이게 되게 저는 하나의 형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멀게 한 클래식을 더 멀게 한 장본인이래요. 그래서 아주 싫어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악장 중간에 박수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맞아요. 아니, 연주를 너무 잘하고, 와, 너무 잘, 치세요. 그걸 치면 되지, 그걸 뭘, 아니라고 맞고, 그것도 유치해. 왜? 치면 무식하다고 사실은, 약간 좀 네, 그러잖아요. 치면 무식하다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스토리가 계속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박수를 치면 안 된다. 하지만, 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쳤어요. 네, 그게 언제부터 또 이제 아주 귀족 같은 사람들이 그걸 싹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그 예전에는 쳤단 말이에요. 네. 자, 뭐냐면 오페라도 아리아를 불러요. 아리아를 부르면 아리아 끝나고 음악이 계속돼요. 악장은 그나마 음악이라도 끊기지. 오페라는 음악이 안 끊겨요. 계속 라돈나의 모빌레 괄품이야 벤토 에디 펜스의 빰빰빰빰 계속 가는데도 오히려 끊어준단 말이에요. 작곡가가, 지휘자가. 네. 박수를 받으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클래식 음악은 편하게 대해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오페라에 보면은 뭐 테너, 소프라노, 뭐 메조 소프라노 이렇게 다양한 여자는 여자대로 이제 남자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요 세 개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남자인데 테너, 바리톤, 베이스, 소프라노, 메조, 알토. 그쵸. 요 세 파트가 가장 주역을 많이 맡고 있죠. 그 세 세 개를 알 수 있어요. 파트의 그 목소리의 높낮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이게 배역을 나누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 아나운서한테 그렇게 자기야 사랑해. 진실해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음흉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목소리 자체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성격을 대변해. 자기야, 나 자기 너무 사랑해. 괜찮죠? 그쵸. 진실이 느껴지죠? 네네네. 근데, 자기야,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러면 벌써 음흉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목소리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테너는 굉장히 고음을 내기 때문에 아주 진실되고 서정적으로 느껴져요. 바리톤은 목소리 자체가 굵고 중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랑 표현이 아니겠죠? 그쵸. 그리고 베이스는 베이스는. 그래 잘 있었느냐. 뭐 왕이나 뭐 할아버지나 이런 역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거기다가 맞추면 악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다 악기가 갖고 있는 소리가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Señor, señor, calabegue soldà. Ville terreno, che besatra, pour plaisir, les copas. 성악가는 일반적으로 타고나야 된다 그런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 있어야 돼요. 타고나기도 타고난 사람이 하고. 성대도 강해야 되고 네. 노력. 음악성도 있어야 되고요. 노력,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타고나야 되겠군요. 그건 이제 신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호흡이 길면 좋고요. 소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호흡이에요. 호흡이 길어야 호흡이 된다. 폐활량이 긴 사람이 좋고 두 번째는 성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금방 왜 어떤 분은 조금만 얘기해도 목이 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건 네. 쉽지 않죠. 성악가 되기가 그런 거 좀 발성을 해도 고질적으로 성대가 약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고 그래서 성대가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흡이 아주 좋아야 되고요. 어떤 신체적인 걸 따지자면 그게 필요 요소 중에 필요하긴 하군요.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머리죠. 다 머리에서 분석을 해서 여기다 명령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네. 좋은 소리를 낸다. 그러면 좋은 성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좋은 귀를 갖고 있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뭐가 좋은 소리인지 귀에서 듣고 머리에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소리를 자기 목소리에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성대가 좋은 게 아니라 귀가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동안 라디오 진행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요. 워낙에 이제 대중들 앞에 많이 나오시면서 클래식이라는 거로 좀 쉽게 소통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클래식이라는 거 그냥 장르가 없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왜냐면, 우리 스스로가 자꾸 클래식, 대중음악 이걸 뭐가 클래식이고 뭐가 대중음악일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옛날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박식한 지식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에서 정확히 분석을 해보자고요. 몇 년도까지가 클래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아, 저도 항상 아무도 말 못해요. 몇 년도까지? 왜? 지금도 계속 고행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건 클래식인가요? 아니죠. 100년 지나면 지금 부르는 노래가 클래식이 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떤 장르가 나눠진 것보다도 그냥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고 또 밴드가 하면 밴드가 하는 거고 팝스는 팝스가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눠야 될 것 같고 음악이라는 것이 자꾸 사람들을 위주로 가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김동규를 음악해서 나만 좋은 음악 내가 한다. 그럼 아무 상관없는 저의 음악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대중을 향해서 열심히 노래를 펼치고 연주를 하는 이상 주인공은 받는 사람은 대중이거든요. 그 대중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니까 그것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고 모든 지금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세계음악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변화무쌍한 어떤 음악들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장르도 많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음악은 음악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탈장르 대중음악가도 이제 교류를 많이 하시는데 대중음악하고 함께 공연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어떻게 있을까요? 글쎄요. 많죠. 20년 전에 김건모 씨랑 같이 노래 부른 적도 있고. 왜냐면 목소리가 제가 하고 나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 목소리를 잘 섞어서 또 노래하면 또 다른 뭔가 나오더라고요. 김건모 씨 참 제가 좋아했었고 또 많은 대중 아티스트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평생 음악을 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대중 가수도, 대중 예술가들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술가라고 호칭을 하고 싶을 만큼 많이 노력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꼭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국악도 그렇고. 참 좋은 게 많아요. 네, 오늘 끝으로 그 YTN 10월 음악회, 이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가을 음악회에 오실 분들에게 한마디 초청의 말씀을 한번 남겨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리톤 김동규입니다. 매년 10월에 여러분을 만난다는 그런 설레임. 그 설렘이 왜 매년 계속 생길까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생기네요. 그 설렘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을을 쓸쓸하고 고독한 계절이 아닌 행복하고 밝고 화려한 계절로 생각하시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제 연주에 오셔서요. 길면 3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짧으면 2시간이 될 수 있지만 함께 해줬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페라에는 다양한 방식의 삶과 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김동규 씨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과 또 이제부터 만들어갈 미래가 곧 오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치지 않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대중들과 친숙하게 소통해 주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